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플래닛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저희 페미니스트 플러스 퀴어 희사정치 토크쇼 권선징악이 두 번째 파일럿 방송을 맞았습니다. 다 함께 한번 좀 기뻐해볼까요? 네. 너무 빠르게 기뻐했네요. 아니, 너무 빠르게 너무 힘없이 기뻐하셔가지고. 네, 저희가 지난주에 한번 또 인사를 드렸었죠. 저희가 일주일 동안 못 본 사이에 날씨가 금세 여름 날씨가 되었어요. 이렇게도 다들 이렇게 반팔도 입으시고 이렇게 반팔 입으시고 나만 긴팔이네요. 아무튼 네, 날씨가 여름이 되었고요. 그동안 또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또 흥미로운 주제와 함께 새로운 이야기 보따리를 들고 다시 찾아왔고요. 지난주에 한번 보긴 했지만은 다시 한번 출연진 소개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네, 저희 왼쪽에는 저희 페미니스트 정치 덕후이신 권김혜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선징악의 권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는 역시 이제 페미니스트 뉴스 덕후이신 손희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권선징악의 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권선징악에서 징을 맡고 있는 그리고 재롱과 허당을 담당하고 있는 신필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출연진 소개가 끝났으니까요. 구체적이진 않고요. 간략하게. 네, 오늘의 주제 소개를 한번 하자면요. 저희 나갔던 카피처럼 오늘의 주제는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군대와 백래시입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제 20대 남성, 이대남이라고 불려지는 이제 사람들이 정치인들의 어떤 관심사, 주요 어떤 정치 집단으로 부상을 하면서 또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뇌관이죠. 건드리면 막 잘 터지는 거? 군대 문제가 또 정치권에서 또 이슈로 떠올랐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원들은 뭐 군가산점제를 부활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의원들은 뭐 남녀평등 뭐 복무제를 하자. 사실상 여성도 군대를 이제 보내자.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이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제 또 과거의 군 가산점제나 이런 군 제도들의 변화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런 맥락에서 이런 뉴스 어떻게 봐야 될까?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쟁점일까를 오늘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네, 근데 그 전에 저희가 또 파일럿이니까 또 이것저것 새로운 시도를 또 많이 해보고 있어요. 여러 가지. 저희가 그 시도 중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뉴스픽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이렇게 방송에 또 이렇게 제 시간에 못 들어오시는 분들, 나 갔는데 벌써 본론 말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막 불안하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약간 워밍업처럼 각자가 이제 최근의 뉴스들 중에서 뭔가 이렇게 좀, 주목할 만한 것이 있다. 그 사이에 또 슈퍼챗이 잠깐 들어왔는데요.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안내를 드리겠지만, 아라조님께서 지금 방송하려고 하신 거라고 메시지를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적행이님께서 또 1000원 슈퍼챗 날려주셨고요. 징은 지금 왜 어떻게 방송하려고 하신 거예요? 산 건 아니고요. 빌렸습니다. 저희가 파일럿이니까. 파일럿이기도 하고 징이 비싸요. 생각보다 이 쇠덩이라서. 그래서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예산 문제가 나왔으니 아까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넘어갔던 것을 이제 얘기를 드리자면은 저희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예산이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예산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슈퍼챗으로 또 이렇게 홍보가 아니죠.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이렇게 저희 방송 지원해서 조금 더 멋지게 예쁘게 꾸밀 수 있게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슈퍼챗이 난 익숙하지가 않다라고 하시면 하단에 더보기란에 저희 후원 링크가 있어요. 그 후원 링크로 이제 후원을 해주시면은 연말에 이제 영수증 발행도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셔서 편한 방식으로 마음껏 후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돈 벌어서 등 사주고 싶으시다고 정말 스윗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이 뉴스픽 코너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분부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해볼까요? 네, 권픽. 네, 권픽. 저는 오늘의 뉴스픽을 건강가족 기본법 개정 논의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건강가족 기본법. 네네. 건강가정 기본법이라고 하는 법이 2004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얼마 전에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해서 건강가족 기본법 개정안을 계획을 발표를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발표하고 난 다음에 부정주의가 깨졌다거나 아니면 건강가정 기본법 개정안 방향은 맞는데 아쉬움이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사람들이 이 발표를 듣고 나니까 마치 이미 개정이 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이 개정과 관련된 계획안을
발표한 것이고, 이 계획안을 발표하고 원래 동시에 이 국회에서 개정안이 이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국민의당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이 입을 모아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좀 이상하죠. 건강가정기본법 그럼 뭐라고 개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 뭐 때문에 반대를 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제가 픽했던 뉴스가 이제 한겨레 임재우 기자가 했던 기사인데, 이 기사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 법으로 이혼 예방 시대착오적 건강가족기본법 개정 논의 시작부터 전운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기사가 되게 전운이 정말 시작부터 전운이 흐르고 있어요. 어. 지금 사실은 몇 가지 우리한테 있는 전운이 맴돌고 있는 법안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게 아마 차별금지법일 겁니다. 차별금지법은 이미 전쟁 상태이고, 그리고 두 번째 그런 종류의 법은 어떤 법이냐면 혐오범죄 방지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발의를 했다가 이것도 역시 이제 거의 논의도 되지 못하고 이제 계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 건강가족기본법이 전운이 맴돌고 있는데, 사실 2005년도에 이 건강가족기본법 만들고 1년 만에 국가인권위가 건강가족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너무 건강하지 않은 가정을 차별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권고를 해요. 인권위에서 다른 식의 이름을 바꿔야 된다. 차별과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법안 이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서 이미 그 권고가 나온 지 16년이 된 법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야 그것을 중립적인 법률의 명인 그 가족지원기본법으로 바뀌자라고 하는 얘기를 한 상태죠. 그런데 이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 이제 김미애, 양금희 이 두 의원이 뭐라고 발표를 하고 있냐면, 가족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지 말아야라고 하는 그 개정안의 내용에 반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별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놀랍게도. 그래서 왜 그걸 그렇게 반발을 하는가라고 물어봤더니 이유를 말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반발을 하는지 이유 없이 그 안 자체가 사실은 우리한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게 한다. 왜 어려움을 느끼고 있냐? 우리가 민원 전화를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민원 전화를 그럼 어디서 받고 있는지가 얘기는 안 했는데, 그러면 이제 그 살펴볼 건데, 건강가정기본법 반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조직되고 있어요. 누가 조직했을까요? 기독교 우파에서 네. 보수 개신교가 너무나 크지 맞지 맞아요. 보수 개신교가 건강가정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가족 해체를 반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이 보수 개신교가 그런 운동을 하고 있다는 걸 감춘 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런 기본적인 법안에 대한 그 제목부터 못 바꾸게 만드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지금 논의인데, 이 얘기가 사람들한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채 이미 바뀐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저희 그 사이에 들어온 슈퍼챗, 또 돈 벌어서 징사 주고 싶다고 하셨던, 네, 영주리님께서, 네, 그 4,900원을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셨고요. 그리고 류진희 선생님, 오늘은 손가락이 미끄러지시지 않으셨습니다. 5만원이 아니라 5,000원. 조금 아쉬워요. 살짝 미끄러져도 괜찮았을 텐데. 네, 좋았는데, 네. 저희 그러면은 손픽. 네, 손의적인 근데 뉴스픽은? 손픽 네. 가기 전에 저 약간 궁금한 게, 그래서 네. 제4차 건강가족 기본 계획안? 뭐 이런 거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직 법에 반영이 된 것이 아니고, 이제 점점 반영이 되어 갈 텐데, 네. 그 기본 계획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일단 가족정책기본법, 뭐 가족지원기본법 이런 식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은 매우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장 중요한, 잘 들리나요? 이제는? 네, 잘 들리는지 여부를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 가족정의를 사실혼에 기반한 공동체, 그리고 아동위탁 공동체,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를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의 가족이라고 하는 게 어떤 혈연 기반한 가족만을 인정하는 이런 상황에서 점차로 이런 변화들을 수용했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저는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들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쉬운 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만들어 가기 위해서라도 이제 기본적인 방향이라부터 사실 수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서는 막혀 있는 부분들이 좀 그 이후에 더 완벽한 그리고 더 훌륭한 법안을 얘기하기에는 지금 전 계제가 좀 아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이따가 이야기 좀 더 나누겠지만 이제 백래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어쨌든 20대 남성들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불만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리고 그렇게 불만을 가지게 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통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게 정상이고 이걸 추구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남성성의 신화를 더 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됐을 때의 불안감과 박탈감 이런 것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근데 그랬을 때 저는 이번에 그 기본계획안에 부성우선주의 폐지하고 정상가족이라고 하는 그 틀 자체를 깨므로써 약간 가족 안에서 만들어지는 남성성의 신화가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는 좀 의미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일종의 이제 백래시 광풍 안에서도 사실 또 페미니즘은 어디론가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권픽 훌륭하다. 그렇다. 그렇다면 이런 게 있네요. 이런 식의 지금 법안과 관련된 뉴스 밑에 어떤 댓글들이 달리고 있냐면 외국계 정자은행 허용해 시켜달라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여성들 뭐 예를 들면 출산도 안 하려고 하고 정상가족 더 이상 꾸리지 않으려고 하는 여자들을 예를 들면 한국 사회 시민권으로 2등 시민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댓글이 달린 한편 그 우리 애 낳을게 하지만 니들 애는 안 낳을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외국계 정자은행 얘기하는 이런 종류의 사실은 약간 전쟁이 댓글 전쟁으로 보여지는 양상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백래시와 관련된 해당되고 있는 갈등들인 거죠. 호락호락하게 이제 어쨌든 정자은행이 그러니까 2등 시민으로 만들겠다만 있는 게 아니라 정자은행도 있는 걸 보면은 뭐 호락호락하게 백래시 이렇게 훅 쓸려가는 그런 상황은 이제 안 될 것 같고요. 네, 저희 좀 더 진행을 하기 전에 저희 이효선님께서 저희 또 그 후원 계좌로 저희 후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네, 마음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두 분 패드가 아이패드 대 겔탭이래요. 사과 시럽과 여기 삼성의 싸움인가요? 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손희정 선생님 손픽 뉴스 손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요즘에 생각하면서 깨달은 건데 한 놈만 패는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김어준이 문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김어준이 하는 모든 걸 찾아 들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가 듣고 분석하고 이랬었다고 한다면 약간 그거 안에 집착광. 뭐 어쨌든 근데 사실 이제 김어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한 사람만 집중해서 뭘 하고 있나 듣고 이럴 때는 비판적인 태도도 있지만 어쨌거나 그가 보이는 어떤 퍼포먼스가 매혹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듣는 거기도 하는 거예요. 또 비판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할 때 비판을 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재작년인가요? 조국 사태 지나면서 뉴스 공장을 들을 수 없는 수준이 되면서 이제 사실은 김어준을 놓았거든요. 뭐 당신이 무슨 얘기를 하든 난 모르겠다. 요즘에 이제 계속 쫓아다니면서 듣는 사람이 이준석입니다. 물론 이 사람은 문제가 있지만 아직은 좀 흥미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준석 이번에 너무 떴는데 그거 당신 때문이야. 오지 마시 안 됐어. 다 사진 반 쳐가지고 지금.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있으면 아웃 된다. 반치만 더 이제 자기 정치 커리어를 유지하고 이제 아웃이 된다. 그렇게 정리를. 오늘은 그래서 지금 그 사진 반을 타고 고공행진을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이준석이 하는 이야기들 중에 이전에는 재밌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요즘은 그 재밌었던 이야기들이 어떻게 변질되는가 뭐 이런 걸 찾아내는 좀 재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에 손픽은 이준석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로 이제 지지율 조사를 하면 지금 당대표 적합도 1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될까요? 담은 일주일 전에 나경원 다음에 2등이었는데 2등 하다가 격차 좁히더니 2, 3일 안에 1등으로 올라섰어요. 될까라고 질문하셨는데 안 되죠. 될 리는 없고요. 이게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이 굴러가고 있는데 제가 본 여론조사는 17일에서 18일까지 진행했었던 어떤 여론조사의 내용인데요. 18세 이상 남녀 1,009명을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이준석이 19% 지지를 받아서 1등, 나경원이 17%, 주호영이 7% 격차가 벌쳐지죠. 근데 김웅 홍문표가
4%. 얼마 전에 뉴스쇼에 나오셔가지고 한번 폐악질을 치셨던 조경태님께서 2%, 뭐 김은혜 2%, 뭐 이 정도로. 다 기억하고 있는 거야? 아니 적어온 거죠. 저 뭐 숫자 기억 못해요. 네. 어제 몇 끼 먹었는데도 기억 못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큰 격차로 이준석이 1등을 하고 있는데 사실 근데 이 설문조사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건 뭐냐면 선호하는 당이 그러니까 당대표가 없다라고 하는 답변이 32%라는 거예요. 나와 있는 당대표들 다 관심 없다가 사실은 훨씬 더 많고 그 중에서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뭐 19%로 이준석인 건데 좀 재미있는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인 사람들이 이준석을 뽑은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22% 정도가 이준석이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약간 트로이의 목마를 심겠다는 의지 아닌가요? 그렇죠. 이준석이 하면 망한다 뭐 이런 생각인 건지. 뭐 지지정당 없는 사람들한테서는 13%가 이준석이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국힘 지지자층 안에서는 나경원이 32% 지지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준석이 계속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당대표 경선 룰을 바꿔주면 네. 나가겠다라고 이전에는 했었고 점점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나간다라고 이야기한 다음에 경선 룰로 이제 얘기하겠다 했었거든요. 근데 뭐 나경원이 당대표 출마 선언하고 이러면 조금씩 말이 바뀌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싫어하지 않는다. 이준석 화법이 이거거든요. 이준석 싫어하지 않습니다. 이준석 여성 혐오하지 않습니다. 제발 30 넘은 남자가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박용진도 그래요. 박용진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화법들. 정치인의 화법인 건지 성장하지 않은 남자들의 화법인 건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약간 어쨌든, 이준석의 경우는 후자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이제 광폭 행보를 하고 있는 중이고 시사 덕후로서 굉장히 많은 뉴스들을 듣는데 정말 지뢰밭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는 것도 있지만 검색해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셨나 틀면 이준석이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뭐 진중권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진중권이 띄워줬다. 너무 진중권을 고평가하는 거죠. 그쵸. 이미 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진중권 선생은 토론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 지난 한 20년간 저거 쌉소리 한다. 놔두면 사라질 거야. 괜히 그러니까 이 트위터에 돌아다니는 짤로 하자면 바보한테 먹잇감 주지 마라 라는 얘기 있는데 사실은 저는 적절한 시기에 어쨌거나 계속 목소리를 내고 싸우는 건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중권 선생이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옆에서 같이 더 할 수 있는 이야기의 지평 같은 것들은 그건 우리가 하기 나름이지만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한테 마지막으로 뉴스픽의 이제 마지막은 뭐냐면 그래서 이제 나경원도 그 당대표 경선 출마하고 이준석이 따라 하거든요, 출마를. 왜냐면 나경원이 받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같이 받겠다고 제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거는 플랜을 비밀로 묻어놔야 되는 플랜 아니에요? 아니 그런 거 왜냐면 자기의 브릴리언트함을 계속 얘기해야 되니까 자기는 전략가고 사실은 당대표 진짜 하려고 하기보단 내가 국민의힘을 지금 나옴으로써 살리는 거다 이런 포지션이라서 같이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 나경원의 첫 번째 행성지는 광주였어요. 이준석 어디 갈게요? 어디였어? 뭐 FM 코리아 인증이라도 올렸어요? 아니 그 정도로 바보는 아니고요. 대구 갔습니다. 대구 갔어요. 그래놓고 주호영을 그렇게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뭔가 뭐 태극기 부대를 손절했었던 역사라거나 아니면 당내에 좀 약한 입지라거나 혹은 도로 영남당 되면 안 된다라고 막 목소리 높였던 것들 이제 상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첫 번째가 대구였습니다. 그래서 흥미롭다.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뭐 인지도를 쌓기 위해서 아니면은 뭐 내 방송에 몇 번이라도 더 나오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한번 해보겠다라는 제스처인 거기도 한 거네요. 네, 아무튼 혹시 이런 식의 이슈와 행보에 대해서 뭔가 말을 좀 얹고 싶으신가요? 표정상으로는 안 얹고 싶으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이준석 손쌤 얘기처럼 그러니까 이준석을 말할 가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됐던 시점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준석이 갖고 있는 뉴스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이준석의 전략은 예를 들면 진중권하고 싸우고 노이즈를 일으키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 뉴스에 오게 만들고 이게 이제 이준석의 전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준석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 안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그러니까 이런 노이즈 마케팅이 계속 한국 정치에 누구보다도 더 많은 지분을 쌓게 만드는 식의 그 담론장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고 그 안에서 자신이 뭔가 이것을 바꾸겠다, 미래에 어떤 계획을 가지겠다가 아니라 그 담론장 안에서 자기는 승부를 보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나쁜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어요. 저는 이준석 씨 같은 분이 이렇게 정치 환경을 해치다 보면은 정말로 한국이 미국처럼 될 수도 있고 나중에는 메이크 사우스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 하면서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솔직히 정말. 근데 한국이 미국처럼 될 수 있다는 저는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이미 미국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바탕이 다르기 때문에 양상이 조금 다를 뿐이지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쵸. 그런 고민들이 좀 있죠. 어쨌든 메이크 그 코리아 그레이트 어게인은 좀 안 나왔으면 하는 것으로. 이미 다 나온 게 이미 다 나온 게. K 방역, K 데모크라시. 그게 그거라고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더 싫죠. 그런 차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준석과 하태경의 등장과 그 최근의 화법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 일베 정치, 그러니까 이준석 같은 경우에는 2018년 이럴 때 일베에서 놀고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고인 모독이라든지 세월호 유족에 대한 어떤 모독이라든지 이런 식의 발언이 굉장히 일베 일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놀이 문화이고 그걸 우리가 뉴스로 만들면 안 된다 이런 방식으로 쉴드를 쳤던 사람이에요. 하태경 같은 경우에는 일베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베여 여러분들은 혁신하자. 여러분들을 난 믿는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딜 혁신해? 어떻게 혁신해? 근데 이 둘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실은 계속 어떤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종류의 포지션의 지분을 넓혀가면서 지금 그것이 장사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상태까지 오게 된 게 보궐선거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 이미 미국이 됐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맞는 분석이지만 그 이준석이 예를 들면 어떤 포스터 같은 걸 문제제기 삼으니까 그렇게 유치하고 그렇게 사실은 뉴스 가치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모두가 경악을 금치 못하는 이야기를 그냥 믿고 던져볼 수 있는 것은 지금 환경이 그만큼 나빠졌다는 얘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너무 픽 많이 잡아먹었네. 징픽 5분 안에 끝낼까요? 제 징픽 5분 안에 끝내야겠고요. 나는 10분씩 쓰고 넌 5분만 하라. 근데 그것은 진행자의 그 운명 아니겠습니까? 저는 두 분 선생님이 말씀을 더 편하게 하도록 하는 게 저의 역할이고요. 사실 저는 그런 약간 페어리 같은, 약간 부스트 해주는 페어리, 약간, 페어리 너무 이상한가? 아무튼, 네. 페어리가 딜도인가요? 뭐라고?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아무튼,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고른 뉴스는요, 또 이런 얘기하고 또 진지한 얘기 해야 돼, 또. 이제 아무래도 오늘 저희가 다룰 주제가 군대다 보니까, 이제 고 변희수 하사, 전역 취소 소송이 유가족들이 이제 수기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져서 지금 현재 다시 진행 중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어쨌든 한 분이 이렇게 안타깝게, 정말, 이렇게 불평등한 처분으로 이렇게 세상을 등 떠밀리듯이 이제 가시게 됐을 때, 군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과 좀, 뭐랄까요. 성찰이 있어야 할 텐데, 이 첫 재판 때, 이 전역이 정당하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적법성을 확인할 증거자료를 하나도 제출을 안 했대요. 그리고 변호사를 추모하긴 하지만 전역 처분은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네, 법원이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정말 알라가도 모를 정말 그런 주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재판 증거를 제출은 했으나 여전히 은폐 의혹이 있고, 그리고 고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초래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다녔던 부대 주임원사를 증인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저는 좀 말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은 사실 군대는 세상 어느 조직보다도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록하고 행적하고 남기는 거야. 뭐 예를 들어 근무를 돌면은 얘가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고 다 남아요. 그런 게 정말 세세하게 남기 때문에 기록만 까면은 변호사의 근태는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굳이 주임원사를 안 데리고 된다는 거죠. 근데 군대 현재 소속되어 있는 주임원사를 데리고 온다는 것은 사실 왜 엄청나게 위험하냐면 이 사람이 뭔가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심지어 그게 진실이 아니에요. 근데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렇겠죠.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태도가 아무리 선회를 한다고 해도 이건 굉장히 좀 무책임하다. 악의적이다까지 안 본다고 해도 정말 인간에 대한 선의를 믿어서 이건 너무 위험을 무시하는 처사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이 군대 관계자들, 특히 지금 이 재판 진행하고 있는 관계자들 정신 차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부끄러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고인에 대한 재판인데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는 전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밖에 해가 안 떠 있어도 절대 고개는 들고 다니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저희가 약간 네, 목이 좀 메이네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그 관련 주제로 넘어왔어요. 군대 지금 좀 상황들이 좀 많이 이상하게 돌아갔었죠. 저는 국민의힘 의원들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민주당 의원들이 우르르를 패국으로 군 가산점제 부활해야 된다. 뭐 아니면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남녀평등 복무제라고 하면서 사실상 이제 여성 징병제인 이제 그런 제도를 한번 제안을 했던 것으로 이제 뉴스가 났는데요. 저희 이런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약간 인상을 좀 나눠보는 것으로 좀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렇게 잡아가다 보면은 또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지 또 보일 것 같은데요. 네. 5분 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그럼 군대 얘기를 바로 가볼까요? 그러면 네. 여성징병제 논의 맥락부터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제 생각에는. 왜냐면 그렇죠. 지금 징병제, 모병제 논의가 계속 있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된 토론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제가 몇 군데 토론회를 좀 봤는데 여성징병제 논의는 그냥 던지기만 하고 논의를 안 해요. 왜냐면 거기까지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왜 갈 수가 없는지부터 시작해서 얘기를 하나하나 하려고 하면 결국 또 여성징병제 얘기를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약간 접두사를 먼저 여성징병제 논의 역사를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금 병역제도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논의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뭐 이런 식의 순서를 좀 잡아보는 게 어떨까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여성징병제 논의가 왜 안 되냐면 여성징병제 논의라고 하는 것으로 가려면 예를 들면 여성을 징병해야 된다? 그럼 그것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게 예산상의 얼마나 가능한가 혹은 그것이 사회적 합의가 가능할 것인가 혹은 병력으로 여성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검증된 것인가 되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한 바퀴 돌다가 결국은 논의를 못하게 돼요. 그런데 언제나 병역제도 개선 관련된 논의의 시작은 여자도 군대 가러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의가 막상 딱 깔리면 그 얘기는 다 빠지고 어떻게 가냐면 지금 현재 병역문화 개선에서 군인들의 인권을 개선해줘야 된다는 얘기 한 축, 그리고 모병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변죽을 쭉 올리고 끝. 이런 방식으로 언제나 반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부터 제가 조금 정리를 해보고 싶은 건 여성징병제에 관한 논의의 역사와 맥락입니다. 한국에서 여성징병제 논의가 가장 먼저 시작됐다는 걸 어떤 법적 헌법소원 소송으로 시작을 하면 2000년에 헌법소원 소송이 열려요. 2000년 한국 남성운동협의회가 제기를 합니다. 2000년에는 남성운동협의회가 있었어요? 2000년에 한국 남성운동협의회라는 게 처음 만들어지는데 그 만들어지고 난 직후에 오래된 제일 끔찍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위헌소송이죠. 그리고 2005년도에 그 한국 남성운동협의회 소속으로 한 여고생이 들어가서 나는 여자지만 군대를 가고 싶다라고 얘기해서 그 한국 남성운동협의회와 함께 그 여자 고등학생이 또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에 한국 남성운동협의회 소송이 위헌 소송이 기각된 이유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2005년도에는 이제 여고생이 당사자였기 때문에 그 위헌 소송을 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시도 그때 어떻게 이제 기각이 됐냐면 소송 제기자 자격 여부를 이유로 또 한 번
이 각하가 되게 됩니다. 이 두 번의 이제 각하가 이루어지고 2000년에 한 번, 2005년에 한 번 이 국방의 의무에는 남녀가 따로 없다라고 하는 소송을 냈던 두 번의 소송이 이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헌재에서 그때 그 이후에 2010년부터 그 군 복무됐던 당사자 남성들, 그러니까 한국 남성운동 협의회는 여자 군대 가라고 했기 때문에 소송이 각하됐고 여자 고등학생은 병역법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유로 각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다음부터는 위헌 소송이 누가 하게 되냐면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입영 통지서를 받은 남성이나 아니면 군 복무 중인 남성들이 이제 산발적으로 위헌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0년부터 관련된 소송들이 산발적으로 제기가 되다가 총 4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가 위헌과 관련된 판단을 내려요. 그게 이제 2010년 11월, 2011년 6월, 그리고 2014년 2월, 2014년 3월. 이렇게 이제 2010년, 2011년, 2014년 이렇게 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이 성차별 여부 관련 심리를 집중적으로 실시를 하게 되고요. 모두 이 4번 모두의 심리 끝에 현재의 그 남성만을 징집하는 방역제보는 합헌이다라고 하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현재 결정 요지의 내용이 어떻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현재 결정 요지가 3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일단 최적 전투력 확보를 위해서 여성을 징집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특정 신체 조건을 가진 남성만을 징집의 대상으로 삼는 데에는 우리가 현재 최적 전투력 확보를 위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공개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유가 현재 이 젠더 보편 징병제 실시를 위해서는 소요되는 비용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모든 예를 들면 병역과 관련되어 있는 뭐 이제 뭐 이런 식의 것들을 다 바꿔야 된다. 교육 훈련 과정부터 시작해서 관련 시설에 이르기까지를 다 바꿔야 되는데 이것을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므로 우리는 이것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논지였고요. 세 번째 논지는 군대 내 집단 문화의 남성 중심성 등의 문제로 여군에 의한 성희롱, 성폭력 등의 재반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전반적인 성비위 관련되어 있는 것들과 관련된 제도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성을 징병한다고 했을 때 국가가 보호해줄 수 없다. 이 3가지 이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 이유가 되게 양날의 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 굉장히 성차별적인 이유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사실 합리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식의 3가지 이유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이제 논의가 2014년도 이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의 핵심 요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14년도 헌법재판소에서 명백하게 어떻게 말을 하게 되냐. 현행 남성 징병제를 유지하면서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건 되게 명백하게 성차별적인 어떤 표현이기도 했던 거죠. 이런 표현이 성차별적인 표현이 맞기도 하고 당시에 지금 현재도 군대에서 그 병역을 하고 있는 여군의 사기를 굉장히 저하시키는 표현이었다는 점에서 명백히 성차별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복잡한 생각이 들죠. 근데 이런 식의 이제 것들의 함축에서는 여성징병제 관련된 이 헌법재판소 중심의 어떤 논의가 한 축에 있었다면 페미니스트들이 그렇다면 여성징병제에 관련된 논의를 어떻게 했는가라고 하는 걸 이제 타임라인을 보면 크게는 2번의 이제 우리가 논쟁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번은 2000년 이 이프, 페미니스트 저널 이프라고 하는 잡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 게 있었다고요? 네, 머나먼 옛날에. 유시민 선생이 자기가 페미니즘적인 각성을 했던 첫 번째 순간으로 뽑는 게 이프 1권 읽은 거. 지식인 남성의 성희롱이라고 하는 특집이 첫 번째 이프의 특집이었죠. 근데 어쨌든 그 이프의 2000년 그 봄호 특집의 제목이 여자도 군대 가자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당시에 저도 그 특집에 참여했었고, 당시에 저는 그런 식의 논의가 굉장히 이제 부정의하다라고 이제 분개를 했던 입장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얘기했던 게 제가 그때 당시에 이제 생각하기에는 기성세대 여성이었던 거예요. 그러면 군대를 가야 되는 이 20대 정말로 딱 니네는 안 가면서 나더러 가라고. 이거 너무 부정의하다. 그런 방식으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이 담론장을 누가 지금 선점하고 누가 결정한다는 얘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분개했던 기억이 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이제 2000년에 있었던 이프의 그 특집이 굉장히 중요한 촉발이 돼서 여성징병제 논의가 한 번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2008년도가 또 중요한 논쟁을 하게 됩니다. 2008년도에는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 센터하고 그리고 이 젠더법 학회가 둘이 같이 뭘 하냐면 여성증명제 관련된 토론회를 이제 만들어요. 그 토론회를 해서 이 학술대회를 이제 크게 열죠. 학술대회 결과 발표가 나중에 이제 군대와 성평등이라고 하는 제목의 단행본으로도 묶여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토론회에 참석해서 이제 발표했던 발표가 이제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발표가 있었는데, 하나는 양현아 교수의 발표였고, 하나는 권인숙 교수의 발표, 또 하나는 김용화 교수의 발표입니다. 이 세 발표가 이제 공통적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 병역법 3조 1항, 그러니까 남성만을 병역의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하는 건 성차별이 맞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이후의 논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다각도의 논의가 당시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권인숙 교수의 당시 논의는 이스라엘과 스웨덴의 여성증명제 관련된 논의를 이제 비교 검토를 하면서 이제 어떤 논의를 전개를 하고요. 양현아 교수 같은 경우는 병역법 3조 1항이 성차별이다라고까지가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지금의 결과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것과 관련된 논의가 오히려 여성증명을 하자라고 하는 식의 논의로까지는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지만 지금의 병역법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식의 이제 논지를 펼치게 됩니다. 김용화 교수는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인데, 마찬가지로 병역법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그 지금 성차별적인 문제들, 그러니까 헌법적 측면에서 본 군대와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제목의 논문에서 김용화 교수가 말하는 얘기는 징병제가 남성의 국가적 의무로 강요되어 왔던 한국적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군대가 남성들만의 고유한 집단적 경험으로 계속 만들어내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과 차별화되는 남성 주체 생산의 고유한 양식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떤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세 사람 모두 다 여성증명제의 가능성과 관련된 담론장을 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사실 던진 셈이기도 했죠. 물론 이 세 분 모두가 같이 우려했던 것은 여성의 평등한 참여라고 하는 건 이상일 뿐이지, 실제 현실에서는 군대 내 성폭력과 함께 군사 문화와 함께 어떤 성장한 기직촌 성매매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시 성폭력, 전시 성노의 문제 같은 것들이 영원한 현실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성증명제는 평등의 요구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거기 군대 안에서, 그리고 군대가 만들어냈던 남성 중심 문화에 대한 성찰과 변화 없이 여성증명제 얘기했을 때 여성에게 더욱 최악의 현실을 맞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 모두 다 알고 있고 굉장히 고민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이 양가적 입장들을 모두 같이 얘기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2008년도에 이 논의가, 그러니까 2000년에 이프가 처음에 도발적으로 던졌던 얘기를 조금 더 학술적으로 어떤 부분들을 진전시킨 얘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더 나아가기 전에 사실 그래서 여성징병제를 하게 되면 한국 국군의 성격을 바꿀 수 있을 거다라는 논의들도 읽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남성 중심적이니까 여성징병을 하면 뭐 평화군으로 전환이 될 수 있을 거라든가, 그런 이제 성폭력의 문제나 성매매의 문제 같은 것들도 뭐 바뀔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논의들도 있던데,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얘기들. 잠시 저희 스태프분께서 방송 조정을 위해서 이렇게 잠깐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시는 저희 스태프분에게 좀 응원의 멘트를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지금 약간 이제 된 건가요? 계속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런 논의들이 다 양가적인 부분이 있는 거죠. 지금이 너무나 남성 중심적이니까 여성이 들어가면 뭔가 이 남성 중심적 문화가 바뀔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얘기는 되게 상식적으로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를 할 만한 얘기가 되겠죠. 그런데 권인숙 의원이 당시 2008년도에 썼던 그 연구 논문의 결과도 그렇고, 이후에 이제 사실 여성증명제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같은 사례를 보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똑같이 징병하지는 않는 거예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투병과는 36개월, 비전투병과는 24개월 이런 식으로 나눠지기도 하고,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비전투병과에 많이 배치가 되고, 그리고 여성들의 경우에는 가족을 돌본다거나 아니면 어떤 임신 출산이라든지 혹은 다른 종류의 사적인 이유를 얘기해서 이 병역 의무와 관련된 중단을 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여성들은 또 여성이라고 하는 이유로 어느 부분 면제되잖아라는 얘기를 계속 불만을 받게 되기도 하고, 군대 안에서 성별 분업적인 어떤 식의 역할들을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전반적으로는 성별 분업이라고 하는 것과 성별 위계라고 하는 것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되지도 않냐라고 하는 식의 비판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징병반대 운동가인 페미니스트 레일라 와잘리스라고 하는 분은 군대라고 하는 걸 여성 징병제를 통해서 어떤 군대 남성 중심 문화가 깨진다라고 하는 건 환상이다. 오히려 여성 징병은 여성들이 평등보다는 성별 위계를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만드는 효과적 장치가 되기도 한다. 그런 식의 의견들을 얘기하면서 비판을 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이제 박용진 의원이 박용진의 정치혁명을 내면서 남녀평등 복무제를 이야기하고 그거에 이제 찬성하는 목소리, 반대하는 목소리 이런 거 막 또 시사 프로그램에서 막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자주국방 네트워크라고 완전히 보수 단체겠죠? 네. 막 이제 그 사람이 대표인지가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막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진보 정치인이 일단 이렇게 안보와 국방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무적이다 이러고 막 칭찬을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케이스 가지고 와서 자기는 찬성이다. 얼마든지 여성들도 그러니까 전투의 최전선이 아니라 뒤에서 서류하고 그다음에 우리 뭐 맨날 그거 뚫리잖아요. CCTV 감시하는 거 뚫리잖아요. 그래서 북한에서 수로 타고 내려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CCTV 감시하는 것처럼 섬세한 일들은 여성들이 더 잘할 수 있다. 그냥 섬세한 게 아니고 지루한 일 같은데요. 그래서 애들 그렇게 지루하다기보다 중요한 일이죠. 잘 지키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중요하긴 한데 섬세한 건 아니다. 그래서 뭐 그런 식의 뭐 정훈 군수지원 이런 분야에 여성들이 갈 수 있고 또 임신한 여성들은 빼줄 수도 있고 그래서 그 논의 안에서 완전히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강화되는 느낌이더라고요. 이 자주국방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꼭 저는 뭐 보수는 아닙니다. 자주라는 말 되게 진보가 좋아해요. 진보에 되게 스펙트럼이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저께 박찬진 정의당 부대표가 이제 참여하고 있는 새로운 진보라고 하는 곳에서 모병제, 징병제, 진보 정치에 대한은이라고 하는 토론회를 봤어요. 그 토론회 생중계를 보면서 이제 이병록이라고 하는 전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이 여성 징병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어떤 표현을 하시냐면 정확히 지금 손쌤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왔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직업으로서 돈을 받는 군대는 들어오고 의무봉부는 안 된다는 것인가? 여성 징병제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그와 관계없이 여성에게 문호 개방을 하는 차원에서 해야 된다. 그럼 근무 여건을 생각해보자. 옛날 방해병들 출퇴근하지 않았습니까? 내무실 별도로 필요로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대체복무, 공익복무 하면 어차피 여기서부터 요원이나 여성적 섬세함이나 모성애가 필요한 공익근무원으로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병제가 된다고 하면 어차피 여성 인력으로 상당수 채워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성 인력 활용 경험을 축적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진보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모여서 새로운 진보 얘기하고 있는데 전 정의당 한반도 평화본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성징병제 관련된 혹은 모병제에서 여군 더 충원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명백하게 성별분업적이거나 성별위계라고 하는 것들을 젠더규범으로 받아들여라 라고 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남성들 중에 군대 얘기하는 사람 다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이적행이님이 이런 댓글 주셨어요. 저는 여성징병제를 반대하는 이유는 여경처럼 여군 무용론이 터질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나올 거라고 봐요. 이런 식의 논의 안에서 사실 징병제가 얘기된다면 결국은 그런 방식이겠죠? 그러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핀란드 같은 경우가 이제 여성징병제 도입하려고 하다가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 반대에 부딪히게 됐던 가장 큰 이유가 핀란드 여군들이 징병제 자체가 군대로서 당나라 군대 같은 곳이다. 그러니까 사실 동기부여가 안 되는 형태의 군 모집 방식인데 지금 현재 지원병제를 통해서 모집된 군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굉장히 출중한데 징병제로 가게 되면 오히려 그 능력이 더 저하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다. 그러니까 여성징병제 포함해서 징병제를 반대한다고 하는 얘기를 여군들이 나서서 합니다. 왜냐하면 여군들이 갖고 있는 군인으로서의 직업적 자부심과 어떤 직능적 어떤 성취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대단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도 하니까 꼭 그러니까
여군 무용론 같은 게 나온다는 건 한국적 특수성이기도 그렇죠. 하다는 겁니다. 한국의 특수성인 거. 그렇죠. 그럼 또 이준석 같은 사람이 받아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맞아.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진짜. 실제로 그러니까 상병급 때는 여군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군 무용론이라고 하는 것은 징병제에서 당연히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이 지금 백내시 상황에서 어떻게 그 여군, 특히 모성애 어쩌고 여성적 성대함 어쩌고 얘기하는 상황에서 여군을 어떻게 배치할지 너무 눈에 뻔하게 보이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여군들이 어떻게 취급될지를 얘기했을 때 그런 걱정이 될 만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약간만 더 초과해서 얘기하자면 공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우진 네, 맞아요. 그 중령 같은 경우가 사실 공군에서 되게 전설적인 그 조종사였거든요. 그러니까 공군 같은 경우는 특히 여군이 갖고 있는 어떤 군사적 능력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성취를 사실 모든 그 군인들이 다 공군의 군인들이 다 알고 있을 정도의 상황이므로 사실 무용론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네. 뭐 여경에는 뛰어난 경찰이 없었간데 무용론이 나오겠나 그렇죠. 이런 생각은 네. 들죠. 네. 근데 가짜 뉴스들이기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때가 되면 어느 직군이든 그런 식으로 프레임이 들어갈 것 같아요. 뭔가 건덕지가 하나 걸린다고 하면. 2008년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 더 있나요, 뒤에? 아니요, 이 두 번이 여성징병제 관련된 토론의 가장 중요한 두 번의 토론 여기까지 가고 2008년도에 그 토론 있고 난 다음에 사실 여성징병제 토론은 더 이상 나오지는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징병제 관련된 논의가 이렇게 간다기보다는 국방개혁과 관련되어 있는 이제 보고를 가면서 전반적으로 병역문화 개선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병역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논의들이 나오는 와중에 그 징병제 여성 보편 징병제 논의가 일단 수위에 올라가지는 않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저는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 정보, 이 과거의 역사가 또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페미니스트로서 연구를 해오시고 활동을 해오셔서 이렇게 기억을 또 잘 하고 계시기도 하고 또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소중한 역사이기도 하잖아요. 누가 이렇게 정리해줘요? 아무도 안 해줘요. 권김생 석사 논문이었던 거 아니에요?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네. 본인의 논문을 또. 아니, 박사 논문은 나 2002년도 했었고요. 그러니까 네. 그 이후에 관심이 있으니까. 추적해오신 네. 거구나. 네, 그래서 저희 이렇게 유니크한 이야기 들을 수 있는 큐플랜이 또 계속 방송 잘 이어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슈퍼챗 그리고 안 되면 계좌 후원 부탁드려요. 네. 아, 이거 한 번씩 해주시는 것이 네, 한 번씩 역할이구나. 해드려야죠. 네, 한 번씩 해드려야죠. 네. 그래서 뭐 그 이제 남녀평등 복무제에 대한 역사를 이렇게 한번 쭉 읊었어요. 근데 저희 그러면 다음은 혹시 군가점점 얘기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이것도 역사는 꽤 군가점대는 별로 논쟁할 게 없기 때문에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게 없어서 요 얘기를 조금 더 붙여갖고 하면 한국에서는 이렇게 논의가 됐는데 네. 여성징병제 관련된 논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축은 뭐냐면 어떤 축을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이제 여성징병제 논의가 될 때 우리가 여성징병제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성중립징병제를 쓰는 말이기도 하고 보편적 징병제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성징병제라는 말은 좀 너무 복수적이죠. 그러니까 보복적인 어떤 식의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남성을 징병하고 있는데 여성도 징병해라 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성중립징병제냐 보편적 징병제를 확대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마 더 정확한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아까 권인숙 선생님과 권인숙 의원의 연구를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과 스웨덴 이렇게 비교한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스웨덴과 뭐 노르웨이 모델이 있죠. 이 두 모델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게 차이가 날까요? 이스라엘과 북한 모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왜 여성을 징병할까? 왜 여성을 징병하냐면 이스라엘과 북한은 지금 현재 지정학적 위치나 안보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높은 수위이기 때문에 여성까지도 닥닥 긁어서 모두 징병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여성징병제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얘기했던 스웨덴이라든지 노르웨이 같은 경우는 여성징병, 그러니까 성중립 징병제를 하는 목표 자체가 애초에 성중립을 위해서 애초에 평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나은 평등을 위해서 지금 징병에 있어서의 남녀평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더 나은 평등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국가 차원의 결의가
이제 성중립 징병제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달라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목표 설정을 어디에 두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차이를 가질 수 있는데, 이제 한국이 이 성중립 징병제 논의건 혹은 어떤 보편적 징병제 논의건을 할 때가 까다로운 게 뭐냐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식의 어떤 군사적 위협이라든지 안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 있는 것이 지정학적으로 맞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플러스 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획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있는데 그럼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선택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입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조금 하나씩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한 같은 경우에는 여성 징병제를 실시한 이유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상시적인 군사적 위협이 총동원 징병 자원을 유지하는 형태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병력 규모라고 하는 걸 얘기할 때 한국이 지금 병력 규모가 몇만쯤 되는지 아세요, 혹시? 60만. 60만. 아, 뉴스라서 그래요. 네네. 지금 현재 55만쯤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한국 전쟁 때 몇 만이었게요, 한국군 규모가? 50만. 100만? 한국 전쟁 때 72만이었습니다. 72만. 그러니까 한국 전쟁은 정말 총동원해서 모두가 전쟁에 나가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72만이 최대치. 그러면 그 다음에 60만, 70만을 유지하다가 60만, 그리고 55만,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게 50만입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병력 규모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라고 하면 지금의 최적의 병력 규모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치가 거기까지라고 보는 겁니다. 그게 언제나 징병제 국가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총동원 체제 수준의 진성징병제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진성징병제 국가에서 병력 규모의 산출이라고 하는 것은 징병 대상이 될 수 있는 자원을 최대치로 뽑아냈을 때 어느 정도까지라고 하는 걸 기준으로 삼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거의 80% 북한만큼 끌고 가는 거라고. 네, 맞아요. 북한은 근데 우리가 이제 끌고 가면서 그렇게 끌고 가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 북한과 차이는 일단은 그 복무 기간의 차이죠. 복무 기간. 북한은 지금 복무 기간이 어느 정도냐면 남성들은 13년이에요. 오야. 여성들은 10년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체제에서 모병제가 다시 징병제로 바뀌면서 더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은 돈을 주지 않고 공짜로 부려먹을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는 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군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더 길게 복무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민주국가에서는 사실은 병력 기간을 줄이고 한 번 줄이고 나면 다시 더 못 늘려요. 그 느리면 정치적으로 사망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문재인 정부 때 18개월까지 줄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더 줄일 수 있냐? 18개월이라고 하는 상태에서 병력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냐? 이것이 이제 하나의 논쟁이기도 한데 어쨌든 여기까지 가지 말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북한 같은 경우 상시적 위협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한국이 병력 규모를 어디까지 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가졌을 때 현재 55만 정도이고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계산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굉장히 급격하게 깎여요. 그러니까 지금 병력 제도 관련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건 당장 2002년 이후에 출생한 남성 병력 대상이 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징병을 한다고 했을 때 50만 채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급격하게 그래프가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징병제 관련된 논의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도 했던 거죠. 나 기억나. 네. 몇 년 전에 권김 언니가 그랬어. 여성 징병제 얘기 나올 거라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구가 그렇게 절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 그랬어. 구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여자도 군대 가라 수준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제도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그 주한미군 정책 연구관이 그것과 관련된 굉장히 구체적인 논의를 연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한국군 병력 규모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 차원에서의 쟁점이 있는데 하나는 지금에 있는 규모가 급격하게 단축됐을 때 감군됐을 때 갖게 되는 이제 불안 요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관련된 이제 군사비와 지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해관계들이 다 여기 엮여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군이 50만 규모는 유지해야지 그들이 먹고 쓸 수 있는 무기를 배급하거나 라고 하는 것 관련되어 있는 이해관계 당사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 당연히 여성징병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카드로.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식의 상황에서 여성징병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있었을 때 이스라엘과 북한이 그렇다면 평등한 국가일까? 당연히 그럴 리가 없겠죠. 난리가 나 있어요. 이스라엘과 북한 둘 다. 일단 군대를 간다고 해서 절대로 평등권과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둘 모두가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서 평등해질 거야. 군대 가면 군대 가기 전에
평등 얘기하지 마라고 한 얘기가 애초에 성립될 수 없는 얘기라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 노르웨이와 어떤 그 스웨덴 같은 경우는 또 어떠냐면 노르웨이는 진짜 되게 어마어마한 성평등 군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막사를 같이 써요, 일단.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정도되는 곳에 2층 침대를 두고 같이 잠도 자고요. 샤워실도 함께 씁니다. 개인별 샤워실이긴 하나. 아, 개인별 샤워실. 예,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노르웨이에서는 어쨌든 간에 만약에 전쟁이 난다고 했을 때 남녀 가릴 거 없이 자고 먹고 샤워할 텐데 이미 그걸 익숙해져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가 모두 어떤 전우로서 같이 성적 대상이 아니라 전우로서 같이 서로를 대하는 훈련들이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한국에서 도입될까요? 안 되죠. 안 되겠죠. 한국에서 저는 핸드폰을 여자는 집에서 출퇴근하라고 하는 마당이 네, 지금. 하는 마당입니다. 당연히. 참모총장 모자 날라가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핸드폰 지급되고 난 다음에 군인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보들이 굉장히 이제 많아져가지고 전반적인 병역 문화가 좋아진 것도 있지만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가해자들이 드글드글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과 관련돼서 뭐 45% 늘었다, 뭐 관련돼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당장 국방부에서 이제 내놨던 보고서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한국의 문화에서 이 성중립 징병제를 실시할 수 있을 만한 문화적 배경도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당연히 여성 징병제 실시하게 되면 성별 분업적인 방식으로 그리고 분리 징병과 분리 생활관을 계속 유지하는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비용이 당연히 소모될 거고 당연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도전하고자 하는 얘기가 더 강화될 수 있는 우려가 너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차원 다 얘기를 우리가 그래서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냥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도 국방정책 어디서도 사실은 여성징병제 실익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고 말게 되는 이유가 여기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해봤을 때 양쪽 모두가 사실 가능한 식의 조금의 실익도 받을 수 없는 방식의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진전이 안 됐던 거죠. 오늘도 네 속기사님을 응원하는 댓글이 네, 수고해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막이 속기로 하시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언급을 안 하고 지나갔던 것 같은데 저희 오늘 속기는 AUD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네, 또 나와서 진행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저희 이야기하는 동안 네, 주영님께서 2,200원 네, 이모티콘 날려주셨고 박미애님께서 5,900원 슈퍼챗을 날려주셨습니다. 저희 계좌로 들어온 후원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를 드리자면 네, 홍선종님 10,000원 후원해주셨고요. 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렇게 또 지원해주신 어떤 돈에 대해서는 저희가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노르웨이 여군들로 갔던, 그러니까 노르웨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도 얘기해 주셨는데, 노르웨이는 안경만 써도 면제가 되기도 하고,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1920년대부터 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2000년 이후부터는 아예 양심적 병역 거부를 승인 심사도 안 해요. 그러니까 나 양심적 병역 거부 할 거야. 그러면 오케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징병 대상이 모두 남녀가 됐다는 얘기지, 사실 모두가 강제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선택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주어져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게 노르웨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징병이 돼서 그 군대에 갔던 여성 군인들이 하는 말은 좀 저는 인상적이긴 했는데요. 일단 그러고 나서 남군과 함께 막사 생활을 하고 샤워실을 이용하고 그리고 함께 전우가 되고 같이 훈련을 받는 경험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가 일상적으로 느끼는 공간의 제약에 대한 감각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성평등 징병제와 관련되어 있는 그러니까 필요한 효과라고 하는 것들을 오히려 거두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공동 막사를 쓰고 샤워실을 쓰고 있는데 군대 내 성폭력은 더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게 더 기본값이 된 거죠. 그러니까 평등해야 안전하단 말이 나오는 그렇죠. 거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준비가 됐다면 안 갈 이유가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용석 씨가 이런 댓글 주셨어요. 노르웨이는 심지어 대체 복무도 없다. 병역 거부를 하면 그냥 군대 안 가고 감옥도 안 가고 대체 복무도 안 하고 면제된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까지 개인의 자율이 인정되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은 보편적인 징집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기도 하겠네요.
네. 저희가 네. 또 30분을 스트레이트로 이 권김 선생님께 권에 이제 저 권도 불러도 되나? 네네. 맨날 선생님이라 그러세요. 부르다가 권 선생님의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부릉부릉부릉 하시다가 갑자기 쫙 올라가세요. 이제 제트기처럼. 그래서 30분 동안 이제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러는 사이에 네, 노수빈님께서 또 후원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주셨는데 저희가 또 주요한 주제 중에 하나는 또 백내시지잖아요. 근데 그 네. 사실은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 이야기들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너무 흥미진진해요. 많은 걸 배우고 있는 와중에 귀한 기회이기도 하고 오늘 군대 문제 얘기한다 그래서 막 일정 바꾸고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가지고 더 해볼까요? 네, 조금만 더 얘기를 하면 좋겠는데 왜냐면 어쨌거나 쟁점이 지금 이제 던져졌고 뭔가 바뀌기는 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징병제를 그냥 이대로 남성들만 배타적으로 징병하는 방식으로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한 상황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럼 대안들을 좀 찾아나갈 수 있는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여자도 군대 가라 이런 식이 아니라 그 논의를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좀 고민이고 그랬을 때 어쨌든 뭐 박용진 의원이 띄웠죠. 남녀평등 복무제라는 우리는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이름이지만 그걸 띄웠고 더불어서 모병제라는 화두를 던졌거든요. 근데 저는 그 사람이 이것을 프리젠트하는 방식이 좀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권인숙 의원이 괜찮다고 하더라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왜 허락은 맞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서 자기 뭐 권인숙 의원님이랑도 내가 얘기를 해봤는데 모병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다. 근데 내 생각에는 그렇게 말할 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대충 들으면 아우 괜찮아 좋아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나요? 의도만 하셨겠죠. 근데 그렇게 그러니까 결정이 됐나? 43명까지 떨어졌어. 다시 들어오지 않죠? 5만 원은 뭐야? 5만 원 들어왔어. 5만 원. 빨리 복구하라는 애. 됐어요? 됐나? 오케이. 오, 됐다. 나온다고 다시 나오는 건데 네, 당황하셨죠? 네. 저희가 또 깜짝 사라졌다가 또 다시 깜짝 돌아왔습니다. 원래 특별한 방송에는 또 특별한 이벤트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권선징악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권선징악은 까다롭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채팅 많이 안 해주고 막 저희 잘한다고 칭찬 많이 안 해주고 슈퍼챗 많이 안 쏘잖아요? 저희 그냥 나가요. 연기처럼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5만 원 저희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네, 저희 돌아왔고요. 네, 저희 지금 슈퍼챗을 쏘신 두 분이 계셔서 두 분께 감사 인사 한 번만 드리고 저희 방송 다시 또 진행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조선익님 10,000원 슈퍼챗 감사드리고요. 서군동님 5만원, 네, 다시, 네. 손이 감사드립니다. 미끄러지셨대요. 네, 손이 미끄러지셨군요. 정말? 우리 네. 징쳐야 돼, 징쳐야 돼. 그러니까 저희 5만원 들어왔으니까 징 한번 칠까요? 네, 손 좋습니다. 미끄러진 분한테는 저희가 쳐드리죠. 저희 놀라신 분들 또 이렇게 약간 잠깐 또 가슴 추스리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저희 5만원 들어왔으니까 징 한번 크게 잡아주시나요? 네. 크게 쳐야 돼. 쳐봐. 왜 안 쳐? 손가락이 미끄러지신 서군동님께 드리는 징이었습니다. 네. 네. 미끄러운 손모임 유진이님과 네. 서군동님 미끄러운 손모임 한번 하시면 네, 그리고 신병찬, 성현님 10,000원 각각 네,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저희 농담처럼 얘기하긴 했지만은 잠깐 방송에 혼선이 있었는데요. 남은 시간 동안 더 유익하고 재밌는 내용으로 저희가 그 시간 보답할 수 있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해주시던 거 좀 이어서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디까지 얘기하냐면 권인숙 의원한테 이제 의논했다까지 이야기를 했고 지금 이용성님이 또 채팅으로 실제로 가서 의논을 했다고 알고 있다. 라고 이제 적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냥 지금 백내시처럼 펼쳐지고 있는 여자도 군대 가라 흐름 안에 있다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권김쌤이 지금 얘기해주신 그 흐름 안에서 맞아요. 큰 그림을 좀 그렸다고 생각하기는 해요. 타이밍이 좀 묘하기는 했고 그래서 비판받을 만한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 그랬을 때 박용진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건 일단은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한다.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해서 연방제로 가든 뭘 하건 간에 한반도 평화 기류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한국군의 규모를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한국의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라고 하는 것이 군사적인 요충지이니까 우리가 이제 군대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다.
그러니까 10만에서 15만 정도의 정예군을 만들고 그 외에 상비군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남녀 모두 군사훈련을 받는 방식으로 이제 군대를 꾸리자. 그리고 그 10만에서 15만 정도 되는 정예군에게는 대기업에 준하는 연봉을 주자. 이게 이제 엄청나게 또 까였죠. 상당히 복잡한 그림이 담겨 있었네요, 안에. 왜냐면 저 언론에서 계속 여성 징병이다 이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버려서. 그러니까 그게 핵심이었던 것 같아요. 박용진의 의도와 다르게 이걸 그냥 휘발성 있는 그런 식의 이슈로 가져간 게 네. 사실은 더 큰 문제였었던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야 할 타이밍이 됐으니까 그럼 이 논의를 어떻게 생산적으로 가져갈 것인가가 저한테는 정말 큰 관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력, 이것은 모병제와 징병제 관련된 논의는 되게 여러 가지 단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박용진 의원안뿐만 아니라 그 전에 남경필 의원도 마찬가지로 모병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과 뭐 국민의힘 할 것 없이 모병제라고 하는 게 하나의 선택지로서 어떤 큰 정치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 번씩 만지작거리는 이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이슈라고 하는 것에서 중요한 건 모병제를 현실 가능한 대안으로 사람들한테 어떻게 던질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획들이 당연히 전략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또 무슨 다른 토론회에서 그 군인권센터의 김영남 사무국장이 하셨던 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징병제 하에서 가고 싶지 않았던 군대는 모병제 하에서도 가고 싶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 저는 되게 정확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모든 논의의 핵심은 병역문화 개선뿐만 아니라 군대와 관련된 보상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이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가 전력을 계속 수급하고 그러니까 병역을 계속 수급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리고 병역을 수급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보상을 줘야 안정적인 병역 수급이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야 될 것인가 이런 걸 정하는 것과 관련된 이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게 몇 가지랑 연결돼 있다고 얘기하는 건 일단 북한이 핵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로 가지고 있는 되게 많은 어떤 정보 중에 뭐 예를 들면 리차드 베넷 같은 그러니까 미국 랜드 연구소에서 그 한국군 규모와 관련된 어느 정도가 적절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연구가 2011년도에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소 26만 명에서 40만 명 정도 수준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우리가 군사적 위기 상황이 펼쳐졌을 때 북한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규모의 군대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한국군의 군대 규모라고 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을 얘기한 연구가 2011년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기준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긴 하는데 2011년도에 이 연구는 일단 북핵이 이 정도까지 기술적인 확보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기 전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현재는 북핵을 쏘면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일단 북한군의 군대 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북한이 공식적으로 발표하진 않았으나 대략 짐작해보건대 128만 명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복무기간이 굉장히 기니까요. 아마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왜냐면 한국 군대가 언제나 세계에서 가장 북한군을 세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과장됐다고 할지라도 한국군 규모에서 100만 명 이상의 그러니까 상비군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애초에 북한과 대등한 수준의 병력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 징병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징병제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세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제압할 수 있을 정도의 우리가 병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동등한 정도의 병력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방어에 최적화된 형태의 병력을 가질 것인가.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식의 병력 규모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현재 징병제에서 군사적 위협 상황과 지정학적 위치, 중국과의 관계를 다 고려한다고 해도 최대치의 병력 규모를 가지는 건 불가능, 애초에. 그리고 비슷하게도 불가능.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최적의 방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가지고 병력 규모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모병제를 통해서 어떤 정예군을 가진다고 하는 게 우리의 방향일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인구절벽 위에 같이 오는데, 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있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런 모병제 규모가 10만에서 15만이 적합할 것인가, 뭐 아니면 35만 정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군 감축을 해갈 것인가. 지금 현재 직무 홍합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징병제, 모병제 혼합해서 병력을 수급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이제 이런 식의 상황이 있기는 한데, 이제 이런 식의 상황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걱정은
이런 식의 지원병, 그러니까 모병제를 통해서 정예군을 가지고 있다고 손치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보병이 중요한 국가긴 한 거예요. 왜냐면 인접국가에서 핵이 쏟아지지 않더라도 다른 형태로 국제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면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최소한 군 소총 같은 것들 다룰 수 있는 기초 군사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논의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해서가 아니라 모병제를 도입할 때 어떤 병행하고 있는 이야기들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 이때는 이 징병제에서 이때의 군대는 그러니까 징병과 모병의 혼합 형태가 아니라 군사훈련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완전히 빠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는 뭐냐면 징병제가 예를 들면 징병제와 관련된 군 병역 기간과 관련된 논의는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지금 18개월 줄일 때 엄청 반대했어요. 18개월 갖고 무슨 그러니까 민간인이 어떤 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최소한의 군 복무 기간이 필요한데 18개월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걸 가지고도 뭐 카이다 국방정책연구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사실 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병에서 16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숙련 상태가 된다고 하는 이제 보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8개월이 아마 줄일 수 있는 최저한선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9개월, 그러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최저선이라는 얘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최저선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왜냐면 전 세계 많은 징병제를 도입한 국가들에서 복무 기간을 9개월에서 11개월 사이에 두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민간인이 군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정예군이 하고 있는 어떤 식의 역할에 어떤 보충적인 업무들을 하고 있는 보병이 이 9개월쯤 되면 보통 어느 정도까지 숙련에 달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정도 수준의 훈련까지도 하고 마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징병제를 유지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차피 그 정도를 가지고는 그 병사들 인력 관리하느라고 이 정예군들이 모든 것과 관련되어 있는 이걸 다 쓴다. 그러니까 소급 장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일이 바로 그 사병들 관리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아예 확 줄여버리고 기초군사를 돌리자. 이런 식의 논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병제를 더 현실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논의들이 지금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규모에 대한 이야기, 기간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관련되어 있는 예산에 대한 이야기, 이 세 꼭지가 사실은 해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뭐 박용진 안 같은 경우는 100일 정도를 얘기하니까 코방기를 끼더라고요. 그냥 땅바닥에서 구르다가 나오는 거다. 무슨 역할을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근데 뭐 그런 세부적인 안들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더 논의를 해간다고 하더라도 모병제 자체가 지향할 만한 것인가는 되게 여전히 논의가 분분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봤을 때는 징병제는 데리고 가는 거고 모병제는 올 사람 와라라고 열려있는 거니까 사실은 언뜻 봤을 때는 모병제가 더 공정해 보이는데 더 뭐 나아 보이는데 죽음의 이런, 외주와 빈곤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근데 얼마 그쵸. 전에 이제 권김쌤이 칼럼을 쓰시기도 했기 때문에 좀 더 그 문제를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예전부터 한 10년 전부터 모병제라고 하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만 군대에 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빈곤층으로 이렇게 내몰려 갈 것이고 외주화가 될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모병제보다는 징병제가 누구나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의 인권 문제에 모두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정쟁 억지력도 높을 거다. 모병제 절대로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논의도 계속 들어왔어요. 근데 저는 계속 의문이 들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걸까? 그러니까 대우나 이런 것들이 좋아지고 뭐 박용진이 계획하는 것처럼 뭐 대기업 연봉은 못 준다고 하더라도 양진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식이 될 수는 있지 않은 것인가? 그런 질문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권김생 얘기 좀 더 들어보고 싶더라고요. 모병제. 저희가 이제 방송이 약 12분 남았나요?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쨌든 저희가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조금 정리하면서 좀 이렇게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는 식으로 답을 해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아마 한 10분 정도 더 쓰실 것 같아요. 15분이나. 아니에요. 짧게 쓸게요. 왜냐면 할 일이 많아, 우리가. 충분히 쓰셔도 됩니다. 네, 어쨌든 저는 모병제가 되면 가난한 자의 군대가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조금 끔찍한 얘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난한 자의 군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 그 군대는 어떤 식으로든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에 상대적 관심을 덜 가질 것이고, 그리고 모두가 갔을 때 우리 모두가 그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마음들을 더 가지게 된다는 얘기 자체가 지금 굉장히 익숙하게 한국 사회에서 약하고 그리고 소수자인 사람들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모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치워지는 얘기랑 굉장히 유사한 방식의 얘기라서, 그런 이야기를 저는 사실은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좀 이해할 수가 없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 징병제가 전쟁 억지력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약간 거짓말이기도 한 게, 전쟁 억지력이 높아서 보편적 징병제를 설치한 게 아니라 전쟁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게 하는 식의 생각을 더 높아졌을 때 보편적 징병제가 정당화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징병 저항이 없는 국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징병제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징병 저항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평화운동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 정말 애쓰고 있지만 이 정도의 저항이 없는 징병제가 유지되고 있는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1970년대 이후부터 징병제가 안 돼요. 왜냐면 국가가 너무 부패했고 베트남전 따위를 불러일으키니까 우리는 징병 거부해. 징집 저항 운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런데 그런 방식의 운동들, 평화운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너무 적은 숫자만 가지고 있고 너무 작은 목소리였기 때문에 징병제가 효율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징병제 자체가 전쟁 억지력을 가진 게 아니라 징병제가 이렇게까지 보편화되어 있는 것 자체, 이거에 대한 저항이 이렇게 적은 것 자체가 전쟁을 그러니까 필요 불가결, 그러니까 필수적인 일로 생각하게 되는 군사주의적인 어떤 식의 문화를 훨씬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게 이상한 게, 징병제에 대한 저항은 굉장히 낮은데 군대는 완전히 똥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그런 글을 읽었는데 어떤 분이 썼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한국에서 군대는 곧 터질 폭탄 같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으로 넘긴다는 거죠. 이걸 막 서로에게 넘기다가 이 똥 같은 거 이제 너네 여자들도 받아라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방식으로는 사실은 뭐 남성도 여성도 아무도 군대에 안 가고 싶어 하니까 그거부터 개선이 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군축을 지향하되 군대 내 인권 문제를 개선하고 복무의 환경 같은 것들도 개선하면서 어떻게 이제 그 안을 좀 더 평등한 복무를 상상할 수 있게 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얘가 나아가면 좋은데 지금 계속 이제 논의가 뒤틀려 버리는 거죠. 다들 뭔가 이게 이야기가 늘 뭔가 나만 죽을 수 없다거나 원한과 원혼으로 이렇게 점철된 이야기로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전쟁 억지력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전쟁은 안 된다라고 하는 합의들을 만들어 가야 그거를 이제 시민들이, 지금 이제 이호석 씨 계속 댓글 남겨주시는데 평화는 처음이라 쓰신 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뭐 군산업체와 정부와 뭐 다 여러 가지 카르텔들이 국제 외교 정치의 어떤 카르텔 같은 것들이 얽혀가지고 계속 전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 사실 계속 전쟁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생각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모병제를 하게 되면 관심이 떨어지니까 안 된다라는 식은 어떤 방식으로도 안 되는 논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이용숙 님이 하워드진 따르면 베트남전 당시에 징병 거부자가 34,000명, 탈영병 89,000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의 상황들이 있었던 거죠. 한국에서 이적흑이 님이 왜 군사독재 시절에 양심적 병역거부 없었냐고 얘기하는데 군사독재였기 때문에 없었던 겁니다. 네. 너무 힘들었던 거죠. 지금 거부하는 거랑 이거는 다른. 군사독재 시절 때는 양심적 병역거부 이런 얘기 했으면 그대로 그냥 끌려가서 지도자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이미 너무 맞아요. 전쟁 직후여가지고 상상도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때 사실 오히려 50년대 병역 거부가 더 많았습니다. 맞아. 여러 가지 훨씬 더 편법으로 많았습니다. 뺐다는 이야기가 병역 깊이가 많았죠, 사실은. 근데 병역 거부, 그러니까 전쟁 반대라고 평화운동 차원에서의 병역 거부는 이용성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어와이 증인을 중심으로 계속 병역거부 운동이 있었고, 사실은 그 한국 사회에서 병역과 관련된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존재됐냐면, 그러니까 보편화라고 하는 걸 계속 확장하는 방식으로 됐습니다. 예전에 이제 강인하 선생이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50년대 이후에,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에서는 잘 살고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병역을 기피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거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군대에 관련된 부패 문제는 그런 방식으로 집결되면서 오히려 군대를 모두 다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마치 정의롭고 더 공정한 얘기처럼
어떤 공론장이 만들어진 것, 그런 경로 우전성이 만들어진 것, 이게 사실은 이 평화운동의 영역을 확 축소시키고 징병제라고 하는 것을 대안 없이 계속 유지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경로였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유진희 선생이 다 도망가고 벽장에 숨어있고 그랬다고 1950년대. 아, 그래요? 아니,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 뭐랄까, 되게 옛날 어른들 얘기 들어보면 저도 되게 놀랐는데, 저희 친척 어르신 중에 나이가 이제 환갑은 넘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되게 이상한 방식으로 군대를 안 가신 거예요. 그래서 저 처음에 그 양반이 군대를 안 갔는지도 몰랐어요. 궁금하지도 않고. 근데 나한테 왜 그런 걸 알려줬는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군대를 안 갔다 그러길래 뭐가 어떻게 안 좋았던 거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당시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저한테는 이제 뭐 할머니겠죠. 아마 이제 할머니께서 남편분이 이제 없어졌는데 이제 자식들밖에 없다 그러면서 입영하라고 왔는데 그걸 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안 갔대요. 맞아, 태워버리고 벽장에 숨어있고 굴 파가지고 숨어있고. 그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게 우리나라 문인 중에 되게 유명한 구보 씨의 그 박태원. 네. 거기 보면은 굴 파가지고 누나들이 3년 동안 밥 넣어줬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기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집안에 그 대가 끊길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남자들 중에 특히 이제 장손들을 그렇게 많이 숨겨놓는 일들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군대를 거부하는 것을 정치적인 목소리로 만들지 않은 것이지. 맞아요. 개개인들은 다 거부에 수행을 하고 있었던 거죠. 생각해보면 그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 소설 원작인데 안개라고 예전에 한국 영화 중에 무진기행. 무진기행도 사실 그 이야기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이 5분 정도 남아서 슬슬 정리를 좀. 이거 근데 이 얘기는 네, 맞아요. 저는 지금 도리님이랑 박기읍미애님이 교련교육 부활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박용진 안에서 저한테 제일 불편했었던 그런 것 같아요. 모든 국민이 군사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근데 들어보면 뭔가 굉장히 합리적인 방안인 것처럼 보이지만 전 국민의 군사화이기도 한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교련 교육인데 짧고 임팩트하게 받는다라는 식인 거죠. 매운맛이야. 네. 그래서 약간 좀 저는 그건 좀 고민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보병 중심의 인력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자체가 일정 정도 되는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인데 그럼 전쟁을 막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군사훈련을 받아서 그런 순간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방아쇠를 못 당겨 죽을 수는 없지 않냐라는 식의 이야기로 전 국민의 군사훈련을 수용할 것이 아니라 그런 방식에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목숨 걸고 막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목소리가 저는 되는 게 맞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쨌든 한 바퀴 돌아와야 돼요. 계속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돌아와야지. 근데 어쨌든 돌아는 온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초전문가한테 1시간 반의 시간을 주고 돌아와도 사실은 다 못 돌아온 상황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인 건 맞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희가 이제 방송 말미에 또 좀 뭔가 좋은 메시지를 남겨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군대 하면은 다 가야 된다, 아니면 뭐 갈 사람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 위주로 가고, 아니면 뭐 얘도 가야 되고, 쟤도 가야 되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그 너머를 좀 상상했을 때, 전쟁을 안 일어나게 모두가 총력을 해서 막을 수만 있다면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어떤 식의 그런 좀 넘어보는 비전을 좀 보여주신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오늘 자리가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숨 쉴 틈 없이 얘기해서 수표챗 얘기도 못하고 그랬네요. 네, 근데 하지만 저희가 또 숨 쉴 틈 없이 또 이야기를 해서 이제 또 사람들에게 저희가 잘 알려지지 않았던 역사와 또 많이 이제 좀 다뤄지지 않는 관점들을 좀 공유할 수 있어서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저희가 오늘 또 임무를 난타하진 않았기 때문에 마지막에 끝나기 전에 징을 칠 그게 없다. 네. 없네요. 누구한테 몇 징을 줄 건가? 이번 주도 이준석 아니야? 이준석 기억 안 했잖아. 이번 주는 오징어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번 주는 지난번에 못한 오징어를 하자. 아니, 네. 이거 여러분 사실 건김 30분, 저 30분이었어요. 저 백내시 준비해왔는데 미안해요. 제가 너무 돈 내고 들어야 되는 얘기여가지고 네, 그리고 저도 너무 기꺼이 드렸는데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었으면 징이 많이 나왔을 텐데 징은 네. 이준석한테 한번 가죠? 한번 갈까? 지난번에 못한 거? 오징 해가지고 사진 반 했었으니까. 일단 감사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문성님, 홍혜은님, 네, 저희 계좌로 1만원 후원해주셨고,
주셨고요. 네, 지금 슈퍼챗으로 메시지도 너무 러블리한 메시지. 손희정 선생님, 권기명 선생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정규편성 응원해요라는 네,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윤세진님께서 또 네, 후원을 남겨주셨다고 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또 좋은 방송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그 말씀드리고 있는데 조수미님께서도 12,000원 이렇게 또 슈퍼챗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네, 백내시는 언제 하나요라는 질문도 백내시는 나왔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백내시는 네, 쭉 갈 거예요. 네, 다음 주에 할 것이고 여러분들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남겨주시는 후원을 통해서 저희가 또 방송을 이어나갈 수 있다는 점 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에 저희가 지난주에 못 쳤던 사진 반 쳤죠? 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면은 저희 유튜브 채널에 올라가면 지난 방송 하이라이트 쿠키 영상에 남겨져 있으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오징을 네, 지난번에 그 마이너스 3선 의원에게 드리지 못한 오징을 한번 쳐보도록 마이너스 하겠습니다. 3천 원이었게 드리는 네, 오징. 오징입니다. 저희 그러면 제가 오징 하면은 아웃 한번 해주세요. 네, 오징. 아우. 너무 어색한데. 아우, 너무 어색해. 네. 이번엔 갈까? 근데 징 한번 치고 나면은 여러분 이 소리가 네 장난이 아니에요. 뇌가 불리는데 아무튼 저희 감자님 5,000원 후원 감사드리고요. 네, 네. 저희 네, 방송 오늘 여기까지 좀 진행해 볼 수 있도록 맞아, 나 하겠습니다. 고문당했어. 징소리 고문. 네, 할 수 있고요. 저희 다음 방송은 언제로 예정되어 네, 6월 3일로 지금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죠. 저희 6월 3일 목요일 저녁 8시 30분에 또 돌아올 예정이니까요. 네, 다음번에 오늘 듣지 못한 백래시 이야기 한번 꼭 들어보는 것으로 약속을 드리고 네, 이만 물러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